예, 매주 금요일은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시간으로 마련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와 정책을 읽어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주간 집값 동향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요즘 추세가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씩 개선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는 이제 0.01%포인트 살짝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 이번 주 통계입니다. 4월 1주차 통계를 보면 네. 다시 또 약간 희망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예. 수도권은 마이너스 0.03에서 이제 마이너스 0.01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런 추세라면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한 2주 후 정도 되면 이제 한 보합, 0% 보합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방도 이제 마이너스 0.04%,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0.01%였습니다. 올랐죠, 좀. 조금이지만. 드디어 이제 0에서 0.01이 됐는데 이번 주 보니까요 0.0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 자체가 0.01이다, 0.02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추세 흐름이 올해 들어서 2024년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그래프가 우상향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요. 뭐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무주택자들은 이게 무슨 긍정적이냐라고 이제 그렇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집값을 목주어로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네. 176개 지역을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하는데 네. 상승 지역, 하락 지역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상승 지역이 지난주가 45개였는데 이번 주는 53개로 또 늘어났습니다. 8개가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20개에서 115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도 상승 지역이 안 좋았을 때는 작년 말만 하더라도 27개까지 제 기억으로는 내려간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53개까지 일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데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금리 인하가 되면 또 조금 더 이런 탄력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근데 또 월가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내리지 않을 시그널도 있다. 그래서 지금 또 불확실성이 있긴 이게 한데 불확실성이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이번 주 지표를 가져오신 걸 보니까 월간 미분양은 2월에 늘어났네요. 네네, 미분양은 또 반대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건설사들이 청약을 했는데 계약자들을 찾지 못한 경우란 그렇죠. 말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PF 회수가 반환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회수가 안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사업이 종료가 안 되는 겁니다. PF를 받아서 돈다 받고 완공을 끝내야 하고 되는데. 예. 그렇죠. 이제 잔금 받고 사업 털고 정리하고 대출 상환하고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이 부실이 계속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양을 보면 2월이 64,874호입니다. 전국 기준에서요. 그러면 64,000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한참 많을 때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만 호까지 갔기 때문에 64,000호가 문제는 아닌데 역시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이죠. 2023년 1월이 7만 5천 호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1월은 2만 1,000호였어요. 2만 1,000호에서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다가 작년 11월 정도죠. 5만 8천 호까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다.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12월, 1월, 2월, 3개월 연속 미분양이 늘어나서 지금 6만 5천 호 정도. 11월과 비교하면 7천 호 정도 늘어났다는 점은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네. 4월에 분양 물량이 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4만 호 정도를 지금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쌓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분양 시장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4만 호를 밀어내면 아마 4월 미분양이 나오면 아마 좀 미분양이 더 크게 7만 호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걱정된 부분이 있고 준공업 미분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짓고 났는데 그래도 미분양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준공업 미분양인데요. 11,867호로 지금 9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대책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한 부양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주요 내용 2개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첫 번째는 이제 건설회사들이 땅을 대출받잖아요. 브릿지론으로 대출을 받는데 도저히 사업할 엄두가 안 내니까 부실 사업장들이 남아 있잖아요. 땅을. 그렇죠.
이자는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거를 LH가 좀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들어가 있는데 규모로는 3조 원 정도 뭐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츠인데요. CR 리츠라고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데 우리가 리츠라고 한다면 이제 펀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투자회사에 돈을 맡기면 그렇죠. 그러면 돈이 뭐 1조든 1,000억이든 모이게 되면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얻어서 나눠주게 되는데 그게 CR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지방 미분양을 70% 정도 매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리츠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3,000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000호 정도 미분양을 소진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인데 즉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 정도 가지고 아마 건설회사들이 PF 위기를 극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마도 후속 대책이 더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환경이 좀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러다 쉽지 보니까 않습니다. 정부에서 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네. 어제 보니까 신생아 특례대출, 네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네. 상향 완화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소득 기준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다니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소득 기준이 높아지기 그전에는 때문에 1억 3천이었어요. 합해서. 1억 3천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9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사는 신혼부부 중에서 꼭 뭐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입양을 하고 출산을 해도 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면 됩니다. 부부 합산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제 소득 기준이 되는데 1억 3천만 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다니는데 1억 3천만 원 너무 가혹하다라는 또 반발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2억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됐고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월 10일 총선이 이제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네네. 여당 야당 모두가 이 부동산 공약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뭐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 네네. 좀 주요 내용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뭐 공정하게 1번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번이 이제 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인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 국민 기본 주거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있는데요. 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이고요. 네.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건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임대, 공공기본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하겠다. 내용이 좀 굉장히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2040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지원들, 월세 지원 뭐 30만 원씩 해주겠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6080 고령층들을 위해서 양로 비용 뭐 좀 지원해주겠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라는 또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내용 자체를 보면 공공이 이제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저는 별로 느낌이 오지 않는데요.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좀 거창하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걸 하겠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무선 뭐 트램 상용화 하겠다. 그리고 3만 원 청년 패스 뭐 5만 원 국민 패스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카드 같은 걸 이런 이제 지불 시스템 맞습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예. 네 번째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일기 신도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또 지방 또 균형 발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전 이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신 전 국민 기본 주거 국가 책임진다 이 300만 호 공공임대요. 네. 100만 가구 공공임대 300만 가구 공공 이거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이거? 이게 우리가 이제 숫자가 좀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그렇습니다. 네. 뭐 270만 원 공급 계획이 나오니까 100만 원 하면은 가능한 수치인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는데 네.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면 분당 신도시가 이제 동탄 2신도시와 더불어 이제 굉장히 큰 신도시인데 네.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입니다. 아 9만이에요. 예, 그러면 분당 신도시를 기본주택은 10개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지금 막 토지 이제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그렇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뭐 많습니다.
뭐 다 합쳐도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100만 원면 3기 신도시를 4개를 지어야 되고요. 공공임대 300만 원은 뭐 감이 오지 않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원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게 국회 공약이잖아요. 국회의원 공약인데 사실 대통령 공약이어도 불가능한 숫자인데 이게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의지를 보여줬다.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적극적으로 않나 이제 싶습니다.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도 이제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어떻게 하냐 제가 좀 살펴보니까 뭐 대도시하고요. 인구가 소멸되는 중소도시가 동수도시를 MOU를 체결해 가지고 뭐 지방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MOU를 체결하면 또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될지는 사실 잘 이해는 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교통 인프라인데 지금 나온 내용들입니다. 철도 지하화 하겠다. 서울에 보면 이제 지상에 철도가 이제 지하철이 뭐 1호선도 그렇고요. 2호선도 그렇고 지상으로 다니는 구간들이 있는데 지하로 집어넣고 하겠다. 그 공간을 공원도 만들고 또 역세권 주변은 공공 아파트도 짓겠다라는 내용이고 GTX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좀 되고도 있죠. 그렇죠. 긍정의 의미입니다. 논란이라는 게 GTXA도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부분 이슈 개통이 돼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GTXA 뭐 조기 착공해서 교통 격차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도로들도 메가시티 만들면서 확충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전세 사기 역시 대책이 나오는데요. 이게 야당하고 결이 좀 다릅니다. 앞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는 공공이 나서서 좀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세 사기를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법이 좀 문제였다. 임대차 입법이죠. 계약갱신 청구 또 전월세 상한제가 왜곡을 시키고 또 이 가격이 부풀려져서 전세 사기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손을 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앞서서 우리가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출산 가구를 위해서 소득 기준 또 올려줬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출산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라고 있는데요. 가입 나이가 만 34세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39세로 연장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요새 결혼 안 한 무사람을 청년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하고 있는 정책인데 아마 국회의원 공약에 좀 많이 포함을 좀 시켜준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저희 야당이고 여당이고 지금 정책 하고 있는 것 되게 많이 겹치던데요. 네네. 새로운 것도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여당 공약 내용을 보면 제가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여당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혁신성, 새로운 내용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다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100만 원, 300만 원. 네네. 예. 그렇다면 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 여러 가지 개발 공약들이 나오는데 아마 총선이 지나면 아마 개발 공약들이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원래 같고요. 한국에서는 총선 대선이면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잖아, 다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면 이제 발표했던 걸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우리 국회가 지금 뭐 국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원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부동산을 신경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당이 과반을 확보한다면 미뤄뒀던 법안들 뭐 취득세 중과세라든지 뭐 3년 유예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아마 좀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뭐 덜 썩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된 걸 하는 거 가지고 뭔 난리냐라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야당이 과반수가 된다면 뭐 지금하고 똑같네. 달라질 게 없겠다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뭐 그렇게 흥분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신 이제 지역별로 네. 이제 호재가 있는 곳은 그렇죠. 대로 들썩이잖아요. 호재가 있는 곳들은 이제 발표가 됐고 막상 또 실행이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또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GTX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GTX가 A부터 어디 뭐까지 A, B, C가 A, B, 기본 C. 노선이고요. 그죠? D, F는 또 신설로 하겠다 신설로 뭐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A는 이제 개통을 하는 거잖아요. 부분 개통을 부분 일단 개통. 했습니다. 네네. 이제 동탄부터 수서까지. 수서까지. 맞습니다. 타보셨어요?
저는 타봤습니다. 3일 전에 가서. 빠르시네. 아니 또- 그 3월 30날 개통을 했는데 맞습니다. 벌써 타보셨어요? 네, 주말에는 시간이 안 됐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월요일 날 가서 아마 탄 거로 제가 어땠어요? 기억을 하는데 동탄에 가서 타고 이제 수서까지 제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안 타보고 제가 또 방송에 나와서 현장 임장하시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타보니까 일단 뭐 그 지하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새 지하철이고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제가 일단 시간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동탄역에서 지하 6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1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네. 배차 간격이 좀 길더라고요. 뭐 삼성전자가 있는 동탄입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이제 탔는데 내려가는데 10분 정도 걸렸고요. 배차 간격이 길어가지고요. 한 대 놓쳐가지고 2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 기다리고 네. 타니까 용인역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요. 이제 성남역, 수서역 이렇게 갑니다.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 성남까지 13분이 걸렸고요. 수서까지 딱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한 대를 놓치면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 개통이거든요. 예, 예. 이 노선이 삼성역, 서울역을 지나서 파주 운전까지 가는데 네. 삼성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강남의 거점인데 지금 복합 환승센터 개발로 2028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역은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서울역에서 파주 운전 구간은 이제 올해 말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수서까지니까 사실 좀 불편합니다. 수서 내려서도 강남 나가는데 또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올해 말에 전체 구간이 개통이 되면 서울역이나 파주 운정이나 북부 라인으로 갈 때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부분의 부동산 가격은 좀 들썩이겠네요. 동탄 같은 경우는 이미 덜 이미 서겼고요. 들썩였고. 이미 덜 서겼고요. 이제 지금 개통된 구간은 미래 가치가 이제 현재 가치로 전환됐기 때문에 네. 매매 가격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현재 가치에 따라 움직이니까 움직일 것 같고요.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이제 올해 말에 개통을 앞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조금 더 개발 호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간들 있죠. GTX C, B가 있는데 C가 2028년 예정이고요. 네. C가 이제 그 수원에서 지금 그 의정부 덕정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또 뭐 연장해서 뭐 지제까지도 평택 지제까지도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다음 타자가 이제 2028년에 개통 예정인 GTX C이기 때문에 네. C로 쪽 관심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매출이 71조, 작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이로 나왔습니다. 이게 연합인포맥스 컨센서스가 71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 이거보다 상당히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맞췄다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 언박싱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소식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